안녕하세요. 자, 이제 법제론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법제론은 많이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법률은 많고, 그 다음에 그 법 조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내가 그 법 조문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분량도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쭉 보셨을 텐데, 법 조문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법제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7문제에서 20문제까지는 쉽게 건지게 돼요. 자, 우리가 120점을 넘기는데 8개 영역이니까 8로 나누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모두 다 5점씩만 맞아도, 그러니까 15점씩만 맞아도 12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점은 제 합격 설명회에서 항상 본전치기 점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영역에서 15점을 맞았다는 것은 일단 그 영역에서는 내가 다 할 도리를 다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 맞으면 더 좋지만,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가 쉽게 생각하고, 내가 좀 자신 있어 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선 우리 이제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제로는. 근데 이제 그 총론에 보면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이번 첫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문제 출제 빈도를 보니까 안 나왔던 적이 없죠. 무조건 나왔죠. 자,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쭉 보게 되면 한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게 나왔을 때 한 문제, 많이 나왔을 때 세 문제.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보면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1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선문법과 불문법, 그리고 선문법에서의 이제 체계에서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법규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 그 다음에 행정명령,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약, 그 다음에 불문법에서 이제 판례법과 그 다음에 조리법, 뭐 자연법, 관습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장에서 시민법 사이의 법체계였던 시민법, 그리고 이제 그 시민사회 이후에 이제 사회법 체계를 보게 돼요. 수정된 시민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민법과 사회법, 즉 여기서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에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제3장은 이제 사회복지의 권리성입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권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법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기본권의 구조, 그리고 그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모든 기본권이 목적이 되는 기본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 중에서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의 내용. 특히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의 목적이 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제34조 1항. 이 1항이 이제 34조 1항이 사회권적 기본권 전체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회복지의 권리성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이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전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맨 처음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먼저 우리 법제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걸 위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또 그간에 지금 공부해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 다 잘 소화해 낼 겁니다. 어떻든 그 법률 관계를 공부한 다음에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는데 거기는 지금 시험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제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제6장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나와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제 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어떻든 공부를 해요, 우리가. 그런데 따로 그냥 사회복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서 따로 정리해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꼭 사회복지사업법과에 있는 조문만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지위, 특히 이제 우리가 민간 사회복사, 그다음에 이제 공공사회복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 제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는 이미 공부하고 왔어요. 우리가 어디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거기서 법 제정 순서 쭉 연도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용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자 특이점으로는 거기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도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죠?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쭉 보게 되면 늘 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21회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국제협약에서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국제협약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총론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나왔던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출제 빈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그죠? 네, 최근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나왔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총론, 지금 총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무조건 나오는 것이 지금 제1장이잖아요. 제1장. 얘는 보니까 적게는 뭐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어떻든. 그죠? 무조건 나와요. 뭐 세 문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세 문제보다도 어떻든 두 문제는 그래도 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적게 잡아서 한 문제, 그냥 최종적으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뭐 세 문제까지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거기 권리성 있잖아요. 권리성이 제3장인데 제3장에서 얘는 0에서 한 문제. 그죠? 얘도 0에서 한 문제 그냥 해보고 그 다음이 그 법률관계 제4장인데 제4장도 최근에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참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죠? 과거에는 나오기도 했었죠. 그죠? 출제 가능성이 오히려 0이 더 크지만 어쨌든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자, 그래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제7장. 제7장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제7장은 무조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자,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가보면 총론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다룬다면 이제 강론은 우리 각 사회복지법 법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는 법이 사회부장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9장에 사회부장 기본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부장 급여와 관련되어서 이제 최근에 제정되어진 거기 사회부장 급여 이용자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있죠. 그거 지금 이제 거기서 최근에 그 17회 시험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21회 때는 4문제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한 문제에서 4문제까지. 근데 보통 2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2-3문제. 그죠? 2문제, 3문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10장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장에 공공부조법 해서 5개 나와 있고 12장에 이제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법 나와 있고요.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아동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건강가정기본법까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특히 제13장에 보면 아동노인 장애인을 보세요. 아동노인 장애인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이제 또 자주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출제 빈도를 보면. 그다음에 좀 내려와 보니까 다문화하고 가정폭력하고 그다음에 성폭력하고가 그게 이제 출제 빈도가 그래도 있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거기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지원법 거기까지가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회보장 기본법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도 무조건 나와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을 지금 내용을 더 보완해주고 있는 측면인데 사회보장 급여법이 있어요. 급여법. 그죠? 그다음 이제 공공부조법, 5대 공공부조법인데 공공부조법에서 보면 하나가 안 나왔어요. 누구? 장애인연금법이 안 나왔어요. 보면. 그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이 5개가 있죠. 5대 사회보험법.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법이라고 하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걸 분류한 거죠. 분류해서 이 중에서 아동하고 그다음에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한부모하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사회복지 관련법 제14장에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만 나왔어요. 그간에. 근데 그나마 나온 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이제 좀 더 간간히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시면 판례는 홀수의 차만 나와요. 이건 7회 시험부터 그랬어요. 7회 시험부터 계속 7, 9, 11, 13, 15 뭐 이렇게 계속 그죠?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22회 때 또 안 나와서 23회 시험에서 판례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죠? 물론 이 원칙을 깰 수도 있죠. 또 안 낼 수도 있어요. 판례에서. 그렇지만 그간에 출제되었던 경향으로 보게 되면 판례가 나올 겁니다. 그죠? 판례가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출제 빈도로 거기 사회보장기본법은 보니까 그 출제 빈도에서 뭐 4문제까지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제 한 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왔네요. 얘가 한 문제에서 4문제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나오는 걸로 보게 되면 2문제에서 3문제로 그냥 해보고 사회보장 급여법도 그냥 2문제 정도 그냥 잡아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봐보세요. 4문제에서 1문제까지 21회 때 1문제밖에 안 냈네요. 그죠? 근데 보통 3문제, 1문제에서 4문제까지인데 얘가 1문제에서 4문제까지지만 보통은 3문제, 4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 공공부주법 봐보세요. 공공부주법에서 국민초생활보장법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의료급여법이 나오지 않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원법도 그렇고 근데 기초연금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무조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보면은 적게 나왔을 때 5문제, 많이 나왔을 때 적게 나왔을 때 3문제, 5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그냥 4문제로 딱 잡아보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요. 법률을. 5대 공공부조법에서 장애인연금법 빼고 4가지는 공부를 하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법도 5대 사회보험법인데 거기서 어떤 하나가 안 나오기도 뭐 2개가 안 나오기도 했었고 하지만 또 한 문제씩이 쭉 골고루 나오기도 했었고 했죠. 그래서 3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네요. 그죠? 얘가 3문제에서 7문제까지. 그렇지만 보통 뭐 4문제에서 5문제 잡아보면 4문제에서 5문제. 자, 그다음 아동은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네요. 노인은 2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은 또 뭐 2번 안 나온 적이 있고. 그죠? 그렇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하고 한부모는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가지는
뭐 어느 하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3개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3, 4개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적은 걸로 한번 잡아보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아홉, 열셋, 열일곱, 스물, 21개. 적게 잡아도 21개예요. 그죠? 적게 잡아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더, 여기서 몇 개를 더 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여기서 나왔던 법률에서 좀 틀리게끔 신규 논점으로 나오게 되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거 감안한다 하더라도, 17개, 최하 17개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17개는 쉽게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20문제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법제로는 요렇게만 공부를 해도 획득할 수 있는 점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먼저 법의 위계구조. 자,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법 있죠. 그 다음에 실정법과 자연법이 있는데 실정법 안에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는데 국내법 안에 이제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고 헌법 다음에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은 공법과 사법과 사위법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헌법 밑으로 다 지금 법률인데 거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과 사위법으로 나뉘는데요. 법률은. 근데 사회법을 다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률인데 법률 중에서도 사회법 안에 있는 거예요. 사회법.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사회법. 알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때 실제 존재하는 법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제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걔가. 그죠?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아니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12년에 개정되기 전에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 그 그림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가 사회 서비스로 묶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법 5개, 그리고 특수직경연금도 이제 사회보험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공부조법 5개,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목의 법률에 따른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법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그 사회복지사업법 그 밑으로 있는 아동부터 쭉 나와 있는 법들 중에서 나왔던 법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은 법도 있어요. 그리고 나왔던 법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 법도 있고 과거에 나왔지만 그리고 빈출도가 높지 않은 법. 그죠? 이렇게 이제 무조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왔던 조문을 가지고. 아셨죠? 그 다음 이제 그 관련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 급여 이용점의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이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그 다음 이제 장애고용 촉진 직업재활법까지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거기 아동수당법은 이미 정책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그 정도로만 그냥 알면 돼요.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 그다음에 그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지문 중에 정책론 문제에서 오히려 이제 지문 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왔던 주문만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법제로는 제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 다루어드리는 내용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거 왜냐면 그 사회보장급여법은 그간에 문제가 계속 안 나왔던 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뭐 만들어진 법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에 시행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제 이제 문제를 계속 내기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나올 거거든요, 여기도.
근데 나왔던 조문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하면 한 문제가 건져지는 거죠. 이게 두 문제가 건져지는 건 아니고 여기는 특히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문제를 뺀다 하더라도 19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이미 나왔던 조문으로 그 정답이 골라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알았죠? 어쨌든 그런 것들 다 감안하게 되면 최하 17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최대 20문제까지는 기본으로 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1장 내용 보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 제가 뭐 깊은 물 들어갈 때 저하고 같이 들어가면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너무 익사되지 않게끔 해드리는 역할이 제 역할이니까 법의 개념과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은 뭐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준칙이다. 물리적 강제력을 가진 정의를 이념으로 한 사회 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의 복합적 성격 보니까 사회 규범이고 행위 규범이고 강제 규범이고 재판 규범이고 조직 규범이고 그리고 문화 가치에 대한 사회 합의의 산물인 문화 규범이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5위 콜수업에 보면 법률, 용어상, 법률, 법전, 그다음에 법규, 그다음 법령 있는데 그 법률하고 법령만 좀 참조해 보시면 법률은 이제 법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며라고 되어 있고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그죠? 법률과 명령. 이제 법규 명령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따 보겠습니다. 법의 목적도 있죠. 법의 목적에서 거기 한목적성이 7회 때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알았죠? 법의 목적, 사회 정의 실현,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근데 거기서 한목적성을 보면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 즉 국가의 목적에 맞춰 방향을 결정한다는 원리다 라고 해서 디귿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의 법률 관계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목적성의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국가의 한목적성에 의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이면 공공부조는 국가 재원을 가지고 하거든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한목적성에 해당된다.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국가 존립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 존립의 정당성 측면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 재정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급여. 자, 근데 나번 보면 사회보험은 인과적 관계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 한목적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급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과율에 의한 지급. 사회보험은 내가 기여를 하죠. 물론 이제 강제로 기여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여금을 냈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내가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7회 때 문제의 논점은 뭐였냐면 한목적성에 의한 급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그때 사회보험을 뺐으면 돼요. 사회보험 급여를. 알았죠? 네. 자,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 있는데 그거 이제 참조하시고요. 이제 시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시험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인데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선문법과 이제 불문법, 크게 선문법, 불문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제가 만들어진 문제를 많이 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중에서 저자도 없는 책들, 그런 책으로 모의고사도 이제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가령 보세요. 거기에 이제 법의 목적이나 그 앞에 이제 법의 복합적 성격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왔고 22년간 나온 건 아까 이제 한목적성만 7회 때 나온 적이 있고, 근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그 다음에 나온 적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1급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사실 60점만이 아니라 60점을 넘기는 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러려면 나왔던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평가라면 남들이 공부하지 않은 걸 또 공부를 해놓고 그게 나오면 내가 맞춰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나왔던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문법을 보면, 자, 선문법은 문서 형식을 갖추고 문장으로 표현되어 편장, 절, 조문 등의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제정 공포한 법이다. 제정법 또는 실정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다수의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선문법을 법원으로 하는 선문법주의 국가이고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음으로 와보면 선문법원의 효력,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헌법부터,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다가 앞에 법규를 붙여놔야 돼. 법규. 그냥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법규를 붙여서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자, 아까 법령이 뭐였죠?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의미했죠. 법령이라고 할 때는. 그죠? 그 다음 이제 자치법규가 있어요. 그 아래 자치법규. 그 다음에 행정명령.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 시행령과 시행 규칙.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거기 헌법부터 보게 되면, 헌법은 국가의 최고 조직,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즉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모든 법의 상위법이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헌법이 법률보다는 우선입니다. 이제 순서. 자,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다른 법들, 하위의 법체계는. 즉 모든 법의 내용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헌법 전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예요. 헌법 전문에. 이 헌법 전문에, 헌법의 전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국민 생활에 균등한, 자,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기하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에 규정된 조문이에요.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기본권.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기본권 별도로 또 공부하니까 거기서 또 다룰 거고. 자, 근데 그 제10조에 이제 인간의 존엄과 행복주권, 11조 평등권, 그 다음에 31조에서 36조까지 사회권적 기본권. 이건 언제 한번 설명했었죠? 기본권은 이 포괄적 기본권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수단적 기본권이 있거든요. 이 포괄적 기본권, 개별적 기본권, 그러니까 얘가 개별적 기본권입니다. 여기가 죄송합니다. 개별적 기본권들이 있는데, 여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얘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이제 포괄적 기본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그 다음에 11조의 평등권. 이 세 가지가 기본권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되는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기본권이 네 가지가 자유권적 기본권, 그 다음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헌법 제 31조부터 36조까지라는 것이고,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34조가 중요한 거죠. 34조가 다시 1항부터 2항, 3항, 4항, 5항, 6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헌법 제 34조에, 여기 지금 헌법 제 34조에 1항이 31조부터 36조까지의 얘가 목적이 되는 목적, 1항이. 그러니까 사회권적 기본권의 목적은 뭐다?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은 이게 그 사회권적 기본권이 이게 헌법이니까 법률로 구체화된 것이 사회복지법인 거예요.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이고 그것이. 그리고 얘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기 포괄적 기본권, 얘도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또는 사회복지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정책 그 첫 시간에 이 내용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OX 문장 보니까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틀렸죠? 있다. 자,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헌법 자체가 법원이에요. 법률로 꼭 구체화되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됐죠? 자, 그다음 법률로 가게 되면 법규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가는 법원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말한다. 그죠?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뭐는? 법률은. 그러니까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까 지금 행정부에서 제출한, 그죠? 그래서 거기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52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해서 제정될 수가 없고 하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상위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명령과 규칙을 지배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법률 차원의 규범 중에서 중심적이고 지도적인 규범을 갖는 것이 기본법인데, 그죠? 법률 중에서 기본법인데 우리는 사회부장 기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부장 기본법이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자, 그리고 헌법의 규정, 이제 헌법 조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법률 제정에 관한 조문,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법 조문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에 의하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되어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14회 때, 18회 때 두 번 나왔고 알아야죠. 자, 그다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회에서 이제 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이 되네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를 하네요.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가지고 제의를 요구한 거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법률안의 일부만 가지고 또는 법률안 자체를 수정해가지고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죠? 이의서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제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즉 15일이었죠. 아까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제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내에 공포하거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죠? 지금 나온 조문들은 다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아까 1번에서는 54조 1항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죠? 근데 그 기간 내에 제의를 요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서 그 일부에 대해서 또는 이제 수정해서가 아니라 이의서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 이제 또는 이제 어떻든 공포를 하거나 이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근데 7항에서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는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5일, 그 다음에 20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거와 장난치니까. 거기 OX 문장 보세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89조에 보니까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번에 보니까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그러니까 법률안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고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든 헌법 개정안, 그 다음에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구나. 그죠?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명령과 규칙인데 법규명령으로 알고 계세요. 이 명령 또는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인데 이 법규명령은 또는 그냥 명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제정된 법규다. 행정관청에서 제정된 법규구나. 그죠? 그런데 거기 시행령, 대통령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뭐다? 얘는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은 얘는 총리령 또는 각부의 각부 장관령. 총리령, 각부 장관령이다. 알았죠? 총리령 또는 각부 장관령, 각부령이라고 되어 있죠. 장관령. 자,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지금 이때 말하는 명령은 여기를 지금 말한 거예요.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회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아까. 자, 그래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법률 규정들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세부 규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법률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죠? 자, 대한민국 헌법상 법규명령에 관한 조문 정리해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자,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되고 자, 대통령은 위임받은 사항 밑줄. 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뭐예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알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6조는 그 긴급명령 조문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왜? 헌법 조문이니까. 자, 그 다음에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회장은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주어가 만약에 국무총리는으로 시작하면 위임 또는 직권으로 국무총리는으로 시작했으니까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행정각부회장은 이라고 주어가 시작된다면 그렇다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이때는 총리령이 아니라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래 OX 문장 보니까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틀렸죠? 거기 뒤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그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위임 또는 직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임된 것만 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위임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알았죠? 그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으로 가보면 행정명령인데 얘가 법규범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죠. 법규범이 아니래. 그죠? 법규범이 아니고 아, 얘는 비법규범이구나. 즉 법규범이 아니구나. 비법규 사항이에요. 법규범이 아니고 그죠? 법규범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자, 비법규 사항이다. 법규범이 아니니까. 그죠? 법규범이 아니의 원칙, 비법규범이다. 그러면 얘는 뭐냐? 그래서 이제 행정규칙은 형식에 따라 훈령, 애규, 통첩, 지침, 고시. 그죠? 행정명령은 얘는 훈령, 애규 또는 지침 또는 고시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명령입니다. 네. 단지 행정부 내부에서 법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자신들의 방침이다. 자, 근데 그 답어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은 사회복지 분야는 자, 세부 사항까지 모두 이걸 다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대부분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사업들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법규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셔요. 알았죠? 그래서 네, 지금 법규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명령이라고 할 때 얘를 비교를 해야 돼요. 알았죠? 용어상 얘는 법규명령, 얘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얘는 원칙은 비법규 사항인데 이걸 법규설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OX 문장 보면 5회 시험에 내규 지침 고시 등은 이제 행정명령이잖아요. 그럼 법규범위다. 그럼 틀리죠. 원칙상. 그죠? 원칙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8회 시험에서 훈령외교 지침 고시 기준 등은 법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본래는 맞는 문장이어야 하는데 우리 시험에 이게 틀린 문장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알았죠? 얘보다 더 맞는 지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령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다. 그럼 걔가 완전히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그때 같이 거기 나왔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법규범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할 때 확실히 틀린 게 있거나 확실히 옳은 게 있으면 걔를 골라내야 돼요. 우선은. 알았죠? 네, 논란의 여지에서 그냥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은 원칙은 비법규 사항이다 라고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확실히 고르라 맞는 것 또는 확실히 틀린 게 안 보이면 그냥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원칙상으로 얘를. 알았죠? 원칙적으로 먼저 풀어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최근 나온 11회 시험 보면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 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법규명령이 아니라 뭐다? 행정명령이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구분해서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구분해서 알아야겠죠? 네, 좋아요. 자, 다음에 자치법규.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일단 자치법규 빼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나와요.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에서 아예 한 문제를 내요. 보통. 알았죠?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한 문제를 내요. 보통. 물론 이제 섞어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알았죠? 그래서 거기 조례와 규칙인데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범이다.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 조례는 법령에 내에서 여기 법령 여기 아까 얘 상위법이 얘들이잖아요. 얘들이 규정한 것 내에서라는 거예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애는 그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애는 그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자, 그러면 법령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 법령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이러한 내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이 내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해라 라는 거죠. 이 위임한 건데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런 조문들이 있어요. 알죠? 그런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근데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서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부과하는 수단에만 적용된다. 자, OX 문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X 들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성문법원이죠. 뭐 우리 지금 성문법원이에요 지금 다. 그죠? 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겁니다.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그죠? 법령 또는 얘 이제 상위 있는 게 조례니까 조례의 위임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명령을 말한다. 자, 자치법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 자치법규는 다시 한번 효력을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대외적 구속력은 있어요.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외적 구속력은 뭐냐면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얘기해요. 어떻든 자치법규는 해당 지역 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외적 구속력은 있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조례는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죠. 왜? 해당 지역 내에서만이니까. 자,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는 규칙의 상위에, 조례는 규칙의 상위에, 규칙은 조례의 하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관련 조문들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일단 헌법에 규정된 조문에 보면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을 정한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 17회 때 나왔던 거기가 지금 뭐 19회 때도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17, 19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요, 나왔던 조문이 거기 13조 보세요. 13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각호와 같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의 복지 증진 안에. 그게 이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 이제 19조에 보니까 그거 말고도 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도 들어가고 주민복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보호와 복지 증진도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그 19조에 보니까 조례 제정과 개정과 폐지, 그래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 제정 그리고 개정이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은. 자, 그게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8조로 와보면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는 법률의 의미 있어야 한다. 그죠? 자, 규칙 29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는데, 자, 30조 시군 자치구, 시군 및 자치구라고 했으니까 시군구죠.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시군구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시도 거를 시군과 위반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32조인데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이게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할 것은 얘는 5일 이내에 이제 의결되면 의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송을 해야 하고, 이송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법률은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며칠 이내에 대통령한테 이송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송 이제 정부에 이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리고 공포된 것은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근데 얘는 보니까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송해야 하고,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은 마지막 8항을 보니까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사망에 32조의 사망 그 나오진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가지고 환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우리 거기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이의서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그 사망에서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하에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안 나왔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상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OX 문장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국제법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이 법률과 동급인 조약이에요, 조약. 자, 그러니까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도 성문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국제법에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고요. 헌법 제6조 1항에 보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근데 국내법이 뭐였죠 아까? 그 그림에서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뉘죠. 국내법의 최상위 법이 헌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법은 지금 헌법을 포함해서 그 밑으로 이제 법률까지가 다 지금 국내법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든 이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조약은 어떻든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이 국내법 중에 헌법과 동일하지는 않죠. 헌법에 의해 체결됐으니까. 체결 공포됐으니까. 그러니까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률과 이제 동급이 돼요. 조약은. 국내법은 이제 헌법도 국내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내법과 이게 조약이 헌법과 조약이 같은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거기 국제조약 보니까 조약, 협정, 협약, 약정 어떤 명칭이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와 국가 간에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이제 OX 문장 봐보세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 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 국제법규인데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거기 이제 OX 문장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에 법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됩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국제조약의 경우는 이제 법률과 동급이 되는데, 이 국제법규는 이제 국내법 중에 어디와 이제 같은 거냐, 위치가. 그래서 이 우열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이제 불문법으로 갈게요. 불문법은 선문법 이외의 법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이다. 불문법 또는 비제정법이라고 한다. 니은으로 와보세요. 니은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관습법과 조리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거기 상법 제1조, 그 다음 민법 제1조 이렇게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불문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뭐다? 관습법과 조리법이다. 그렇죠? 판례법 우리나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의 바탕을 두고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구불변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보편적인 법률이다. 뭐 되어 있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불문법으로 포함시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관습법과 뒤로 넘기면 이제 조리법이 나와요. 이 두 가지. 그 관습법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 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국가에 의하여 승인, 강행되는 불문법을 말한다. 영미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는 법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선문법주의 국가에서도 재정법이 정비됨에 따라 관습법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지만 법원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도 관습법이 사회복지법을 보충할 경우에 마땅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관습법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OX 문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될 수 있습니다. 자, 판례법. 판례법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 자체를 법으로 보는 건데요. 판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 그죠? 근데 이제 뭐 상급심 판례, 그 다음에 선판례 뭐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우리나라는 판례 법원성은 부정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자, 넘겨보세요. 조리법은 뭐냐?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 해석의 기본,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니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그죠? 성문법.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이 없네. 그러면 이제 불문법으로 와서 관습법과 판례법 등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관습법 인정하고 있으니까 관습법을 적용을 해보는데 관습법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법이 이제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보충적 법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법의 유력인데요. 여기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법의 유력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1번, 두 번째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 양가로 3번이 뭐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이 나왔어요. 적용 순서예요.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국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누가 우선이냐? 국법, 신법 보이고 일반법, 특별법 보이니까 그러면은 먼저 어떻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보면 근데 둘 다 법률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두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겠죠. 세 번째가 이제 신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특별법, 즉 국법인 특별법이 신법인 일반법보다 먼저인 거죠. 특별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먼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국법인 특별법이 앞서는 거예요, 우선. 이해됐죠? 그걸 적용해야 하니까. 두 번째를 적용해야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위가 이제 상위법, 이게 아래가 이제 하위법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 2번에 특별법과 일반법은 뭐냐? 일반법은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넓어요. 특별법은 좁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이다. 적용 예를 봐보세요. 헌법이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다른 법보다 먼저 우선 적용돼야 돼요. 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니까. 헌법과 거기 이제 영유아보육법부터 해서 저기 민법까지는 다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법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영유아보육법부터 민법까지 얘들의 순서를 정할 때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누가 더 특별법이고 누가 더 일반법이냐? 이 차이는 규정하고 있는 게 더 넓으면 걔가 일반법이에요. 좁으면 특별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유아보육법 거기에 정의에 영유아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7세 이하의 취약전 아동. 7세 이하의 취약전 아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7세 이하의 취약전 아동. 그러면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누구냐? 3조 정의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세 미만과 7세 이하 누가 더 규정하고 있는 폭이 더 넓어요? 아동이 더 넓죠.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이 영유아 보육법보다 더 일반법인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영유아 보육법이 앞서는 거예요. 아동복지법과 둘간에. 그다음에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 또 사업법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죠? 사회복지 사업법이 더 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등등 쭉 열거되어 있는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사회복지 사업이고,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이 더 넓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더 넓으니까 걔가 일반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기본법과 민법과의 관계는 민법은 사인 간의 관계를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더 넓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뭐고 일반법이 뭔지 알겠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은 영유아보육법보다는 일반법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보다는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거기에 뭐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지만 그럼 몰라도 되고. 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강행법과 이제 임의법인데 임의법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끝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규정상 이제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고, 한시법과 이제 경과 규정이 있는데 한시법은 법 제정 당시에 유효기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에 제정됐었는데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지닌다라고 했었어요. 본래 유효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2009년에 개정되면서 붙이게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시켰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죠. 어떻든 이제 한시법은 법 제정 시에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폐지하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과 규정. 국법 시행 시에 발생한 사항으로 신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이 국법과 신법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부칙에 이제 명목 규정을 두고 법령을 개폐할 때 어떻든 이제 경과 규정을 둡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거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 이제 속인주의, 숙주의도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속인주의는 사람을 표준으로, 속지주의는 영토를 표준으로 법의 효력 범위를 정한다. 그다음 이제 내려와 보면 사회복지법의 이제 개념인데,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뭐냐면 사회복지 법전이라고 하는 형태, 외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걸 얘기해요. 알았죠? 사회복지 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으로 갖추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독일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의 독일은 난립하는 사회법규를 통일된 사회법전의 사회법전 속에 통합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지 8법이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일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 즉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그냥 개별 법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개별법이 바로 이제 여기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 아까 외적 형식으로서의 법전의 형식으로 갖추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법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공법과 사법과 이제 사회법이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법은 이제 공법은 개인과 국가 또는 개인과 공공기관 간의 공적인 법률 관계에 관한 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라도 사적인 법률 관계에 관한 법이다. 근데 사회법은
인간이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다. 이 사회법 안에는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결국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어요. 사회법에는. 그렇다면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이 이렇게 사회법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은 어떤 사회법이니까 사회복지법도 공법과 사법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제가 거기 본 것만 보세요. 나머지 밑에는 볼 필요 없고, 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오른쪽으로 와보면 거기에 사회법적인 성격의 사회복지법에서 인간의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 이제 아까 사회법이었잖아요. 근데 법 영역상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어서 공법, 사법 원 하나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은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이다. 이 그림을 봤던 겁니다. 자, 법제로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계를 딱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막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열심히 강의를 한들, 이게 대학 강의면 또는 뭐 대학원 강의면 얼마든지 그냥 이제 뭐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더 사고의 폭도 넓히고 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의 범위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강의도 하게 되고 다루어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험 강의입니다. 시험 강의, 수험 강의예요. 그래서 딱 수험 적합성 있는 우리 선생님들 딱 제가 정해주는 이 범위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를 또 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별 역대 기출문제 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본이론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거 보고 안전하게 합격하기 위한 거, 넉넉히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그 다른별 역대 기출문제 또 이제 진도별로 이렇게 풀면서, 그러면서 다시 역으로 통합 이론서나 그다음에 핵심 이론 노트, 최종적으로는 핵심 이론 노트 내용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계속 확인하시고 또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그럼 반복 작업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첫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